도와주세요! 당장 그 손 놔!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 광장시장 골목, 폭우가 쏟아지는 밤. 전 부치던 아주머니가 기름 묻은 손으로 뛰쳐나왔습니다. 3명의 남자가 어린아이를 차로 밀어넣고 있었죠. 그녀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덤벼들었습니다. 다친 데 없지?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미나린이에요. 아빠는 민재욱이에요. 순간 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7년 전 청사작전의 배신자가 남긴 이름. 그녀가 지켜준 그 아이가 바로 적의 딸이라면? 광장시장 아주머니의 숨겨진 정체. 그날 이후 세상은 다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장시장 골목 끝,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기름이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파전 냄새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저녁 시장의 활기를 만들어냈죠. 서연은 낡은 철판펜을 행주로 닦으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아직 식지 않았어. 누군가 듣는다면 이상하게 여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말은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날의 기억이었죠. 철판 위로 기름 한 방울이 튀었습니다. 작은 불꽃처럼 퍽하고 튀어오르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이제 서연은 광장시장 전집 아주머니로 불립니다. 이 시장 상인들은 서연을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전집 주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판 앞을 지키는 사람.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7년 전까지 서연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국가정보원 잠입요원, 코드네임 에코. 서연은 국가가 가장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는 최정예 요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보를 캐내고 때로는 제거 임무도 수행했죠. 서연의 손은 전을 붙이는 손이 아니라 총을 쥐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다 청사작전이 있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돕는 극비 작전이었죠. 하지만 작전은 처음부터 새어나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던 겁니다. 서연의 동료 3명이 그날 밤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서연도 왼쪽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간신히 살아남았죠. 작전 실패 후 서연은 조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작전 중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국가는 서연을 지우고 서연 역시 모든 걸 지웠습니다. 신분, 이름, 과거. 서연은 광장시장 한 구석에 작은 전집을 차렸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전을 부치며 사는 지금이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철판을 달구고 반죽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게 치유였습니다. 누구를 감시할 필요도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었죠. 그저 전을 잘 부치고 손님이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주머니, 파전 하나요. 단골 손님의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금방 부쳐드릴게요. 서연은 능숙하게 반죽을 철판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파전이 익어갔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뒤집개로 파전을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밤 10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철판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멀리서 아이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골목 끝 어둠 속에서 울려오는 절박한 목소리였죠.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철판 위 기름이 퍽하고 또 한 번 튀었습니다.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받은 본능이 되살아났죠. 서연은 행주를 내려놓고 골목 쪽을 바라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비명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7년 동안 쌓아온 평화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서연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렸죠. 어둠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3명의 남자가 어린 소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봤죠.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르게 접근했죠. 7년간 봉인했던 기술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두 번째 남자의 무릎을 차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칼을 꺼냈지만 서연은 이미 그 손목을 잡고 있었죠. 순식간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죠. 서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미나린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나린. 서연은 그 이름을 뉴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사건이었죠. 백룡의 회장 민재욱의 외동딸 납치 사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백룡의 서울 동부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대 조직폭력배 집단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 활동에 손을 대고 있었죠. 국정원 시절 서연도 그들에 대한 정보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잔인하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조직의 보스 딸을 방금 구했다는 사실이 서연을 압도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단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일단 내 가게로 가자. 거기서 경찰에 연락할게.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고 전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7년 동안 철저히 숨어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위험한 세계와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죠. 전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할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담요를 가져다 할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죠.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서연은 익숙한 무언가를 봤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의지. 서연도 한때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서 멈췄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서연의 신원이 확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연의 과거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죠. 그렇다고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전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음이 보통 차량과 달랐죠.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전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광장시장 골목 같은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서 서연은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보디가드였죠. 그리고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권력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재욱.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백룡의 회장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민재욱은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전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아버지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할인아. 민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끌어안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권력자의 얼굴이 아니라 딸을 잃을 뻔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재욱은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구했다고 들었소? 낮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본 겁니다. 그냥이라니. 민재욱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3명의 전문 납치범을 단숨에 제압한 게 그냥이란 말이요? 할인이한테 들었소?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군.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최대한 평범한 시장 상인처럼 보이려 했지만 이미 들킨 뒤였죠. 보답을 하고 싶소? 민재욱이 말했습니다. 돈이든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서연은 철판 앞으로 돌아가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철판을 닦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시장엔 돈보다 평화가 귀해요. 다시 오지 마세요. 민재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죠. 민재욱은 서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적 있소?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민재욱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은혜는 잊지 않겠소. 민재욱은 할인의 손을 잡고 전집을 나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던 세계로 다시 발을 들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빗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인가? 철판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지글하고 증발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철판을 달구고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전을 부치고 정리하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죠. 하지만 서연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낯선 사람들, 천천히 지나가는 차량들, 평소와 다른 시선들, 모든 게 신경 쓰였죠. 7년간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의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전집 앞에 섰습니다. 민재욱의 보디가드 중 한 명이었죠. 남자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십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말을 마치자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열어볼 수도 없었죠. 밤 11시 문을 닫고 나서야 서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죠. 쪽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명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수표도 찢어버리려 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민재욱이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연결고리를 만드는 행위였죠. 한편 서울 강북의 한 고급 오피스텔. 민재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죠. 보디가드 팀장 강수혁이 조사해온 자료였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강수혁이 보고했습니다. 이름은 이서연. 7년 전 광장시장에 전집을 차렸고 그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도 7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7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요. 민재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신분 세탁이군.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입니다. 정부 기관 수준의 작업이 아니면 불가능한 깔끔함입니다. 민재욱은 서류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문적인 전투 기술, 완벽한 신분 세탁, 조직을 피해 숨어 사는 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계속 지켜보게. 하지만 접촉하지는 마. 알겠습니다. 민재욱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함.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죠. 저 여자, 도대체 누구일까? 같은 시각, 서울 동북부의 한 클럽. 청풍회의 본거지였습니다. 백룡회와 오랫동안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라이벌 조직이었죠. 클럽 최상층 비밀 사무실에서 보스 박진아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우리 납치조가 여자 하나한테 당했다고? 예, 보스님.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광장시장 전집 아주머니라는데 순식간에 3명을 제압했답니다. 살아남은 놈들 말로는 전문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박진아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생각했죠. 전문가, 광장시장 전집,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 신상 파악했나? 이서연이라는 이름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유령?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박진아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소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조직가 사이에서 떠돌던 이야기였죠. 국정원의 전설적인 요원 하나가 청사작전 실패 후 사라졌다는 소문. 코드네임 에코? 설마. 박진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 감시를 붙여 24시간 모든 동선을 파악하라고. 알겠습니다. 박진아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에코라면 이건 기회였습니다. 백룡애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거였죠. 민재욱이 그 여자한테 신세를 졌다지? 재미있군. 박진아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어둠 속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아니, 에코. 내가 나타난 건 실수였어. 며칠 후 서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시장을 오가는 낯선 얼굴들,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 차량, 옥상에서 느껴지는 시선.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고. 그날 밤 서연은 문을 닫고 철판 아래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르는 비밀 공간이었죠. 철판 받침대 아래 숨겨진 바닥 틈새. 서연은 그 속에서 낡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7년간 보지 않았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작은 USB 하나, 낡은 작전일지, 그리고 몇 장의 문서들. 청사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서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문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내부 인사 기록. 거기에 민재욱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죠. 문서는 청사작전의 내부 협력자 명단이었습니다. 민재욱의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직 육군 정보사령부 대위, 제대 후 민간 보안업체 설립, 청사작전 현장 보안 담당.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욱도 그날 밤 그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문서들을 뒤적였습니다. 작전 후 보고서, 사상자 명단, 그리고 작전 실패 원인 분석 자료. 한 장의 비밀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전 실패 후속 조치 민간 협력자 민재욱 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 대상 지정. 이후 모든 정부 사업 입찰 자격 박탈. 보안업체 폐업 처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민재욱도 희생자였다는 것을. 작전이 실패한 후 국가는 책임을 떠넘길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죽은 것으로 처리됐고 민재욱은 모든 걸 잃었죠. 그렇게 그는 어둠의 세계로 내몰렸습니다. 합법적인 길이 막히자 불법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백룡회의 회장이 되기까지 그 뒤에는 국가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날의 희생자였어.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료들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 총상의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 절망. 그 모든 게 누군가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철판 받침대 속 화로에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타올랐죠. 불빛이 철판에 반사되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상자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배지를 꺼냈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 배지였습니다. 코드네임 에코가 새겨진 배지. 7년간 봉인했던 정체성의 증표였죠. 서연은 배지를 손에 쥐고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번엔 끝을 보자.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고 배신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재욱이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말했습니다. 강북구 삼양동으로 가주세요. 백룡의 본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30분 후 서연은 고급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있었지만 서연은 주저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가로막았죠. 죄송합니다만 방문 예약이 민재욱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할인이를 구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올라가시랍니다. 꼭대기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수혁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욱의 보디가드 팀장이었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민재욱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재욱은 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요?
서연은 대답 대신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청사작전. 기억하세요? 민재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표정이었죠. 민재욱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도 그날 밤 거기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에 민재욱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에코? 7년 전 작전 실패 후 죽은 것으로 처리된 요원입니다. 당신처럼 국가에 버림받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그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민재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끝났소. 보안업체는 망했고 가족도 떠났소. 살아남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갔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셋이 죽었고 전 유령이 됐죠. 서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과 저, 우린 진실을 알고 있어요. 누가 우릴 배신했는지, 누가 동료들을 죽였는지. 계속하시오. 같이 합시다. 이번엔 우리가 심판하죠. 민재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7년간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새벽의 빛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요? 진실과 정의, 그리고 평화. 민재욱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좋소. 같이 합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버림받은 요원과 어둠의 보스. 두 희생자가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밀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서연과 민재욱은 각자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서연은 정보와 전략을 맡았습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국정원 요원의 능력을 다시 꺼냈죠. 민재욱은 자금과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백룡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청풍회였습니다. 박진아의 조직이 할인을 납치하려 했고 지금도 서연을 감시하고 있었죠. 더 중요한 건 7년 전 청사작전에 청풍회가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USB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청풍회는 당시 북한과 밀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작전이 새어나간 건 내부 배신자 때문이지만 정보를 사들인 건 청풍회였어요. 박진아의 아버지 박용식이 당시 보스였죠. 민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진아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소. 맞습니다. 그래서 청풍회를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면 대결이 아닌 내부 붕괴를 노렸죠. 서연은 청풍회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민재욱의 회계사들이 합류했고 일주일 만에 청풍회의 비자금 계좌 12개를 찾아냈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보하면? 민재욱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계좌를 동결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겁니다. 간부들끼리 서로 훔쳤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민재욱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간질이군. 정확합니다.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청풍회의 자금 계좌에서 소액씩 돈이 사라졌습니다. 흔적은 내부 간부들을 가리키도록 조작됐죠. 동시에 익명의 제보가 각 간부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부회장 최동식이 당신 몫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행동대장 김태준이 보스 몰래 빼먹고 있습니다. 의심은 증폭됐고 청풍회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부 회의는 싸움판이 됐고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결속력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박진아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박진아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클럽 사무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재욱, 그 새끼가 뒤에 있어. 부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에코도 함께 움직이고 있어. 날 무너뜨리려는 거야. 박진아의 눈빛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직접적인 폭력이었죠. 그 여자를 없애버려. 박진아가 명령했습니다. 전집을 불태워. 광장시장 전체를 재로 만들어버려. 모두에게 경고해야 해. 날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서연은 전집에서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조용했죠. 평소 이 시간이면 술 취한 사람들, 늦은 손님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욱이었습니다. 당장 거기서 나오시오. 박진아가 움직였소.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시장 반대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뛰쳐나왔습니다. 불이었습니다. 광장시장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계획적인 방화였죠. 비명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지만 불은 이미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전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불길이 가로막았습니다. 가게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7년간 지켜온 평화의 공간이 불타고 있었죠. 안 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강했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태웠고 연기가 숨을 막았죠. 소방관들이 도착했고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서연도 밀려나듯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전집이 불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철판이 녹아내리고 천막이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새벽 3시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상실감 때문이었죠. 7년간 쌓아온 평화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길을 바라보던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불타는 시장을 응시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불은 내 것이야. 불꽃이 서연의 눈동자에 반사됐습니다. 이제 전략이 아닌 전쟁이다. 사흘 후 광장시장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에 탄 철골들이 뒤틀려 있었고 상점들은 검게 그을린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동시다발 방화로 결론 났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경찰은 수사한다고 했지만 서연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혼자 폐허가 된 전집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발밑에는 재와 불에 탄 잔해들이 깔려 있었죠. 철판은 녹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천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찾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너진 철판 받침대를 치웠습니다. 손에 재가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잔해를 하나씩 드러내자 바닥 틈새가 보였죠. 금속 상자를 숨겨뒀던 그곳이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금속 상자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지급했던 비상용 금고였죠. 서연은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내용물은 무사했습니다. USB 작전일지 문서들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USB를 꺼내자 그 밑에 또 다른 USB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하나만 넣어뒀는데 2개였습니다. 새 USB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재욱. 민재욱이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폐허를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PC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국정원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극비 문서라는 빨간 도장이 선명했죠. 서연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청사작전 내부조사보고서, 정보 유출 경로 분석.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였습니다. 작전 실패 후 국정원 내부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조사 자료였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배신자, 이강민 국장 정보 일국.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민. 서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보일국 국장이었고 청사작전을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강민 국장은 북측 공작원과 내통하며 작전 정보를 사전에 유출, 대가로 비자금 계좌에 5억 원 입금 확인, 또한 민간 협력자 민재욱에게 누명을 씌워 책임 전가 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든 게 이강민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죽고 민재욱이 파멸했던 것도 모두 이강민의 배신 때문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강민 국장은 작전 실패 후 국정원 퇴직,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 과거 고아원 후원 활동 이력 있음, 특히 요원 에코 본명 이서연의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확인.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이강민. 고아원 서류에서 봤던 후견인 이름. 서연을 키워준 사람. 국정원에 추천해준 사람. 서연은 항상 그를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서연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을 죽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PC방을 나와 휴대전화로 민재욱에게 전화했습니다. 본 것 같군요. 민재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납시다. 지금 당장.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민재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한 달 전. 내 사람들이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소. 서연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강민. 제 후견인이었어요. 알고 있소. 민재욱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더 있소. 뭔가요? 민재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강민. 그 사람, 널 고아원에 맡긴 장본인이요. 넌 그의 딸이야.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민재욱이 건넨 서류를 받았습니다.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 이강민, 어머니 미상.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버린 사람, 동료들을 죽게 한 배신자, 국가를 팔아넘긴 반역자. 그 사람이 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빛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이강민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재욱의 정보망과 서연의 분석력이 합쳐지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강민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청풍회와 연결되어 있었죠. 정치 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대신 조직에 유리한 법안을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진아와 이강민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있어 민재욱이 서연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원도 묵호항. 한 달에 한 번씩 그곳 비밀 창고에서 거래하고 있어. 언제가 다음 만남인가요? 이틀 후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기서 끝냅시다. 모든 걸. 이틀 후 밤 묵호항.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죠. 항구는 고요했습니다. 낡은 창고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연과 민재욱은 창고 근처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민재욱의 부하 5명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죠. 멀리서 차량 2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박진아가 내렸습니다. 부하 4명을 대동하고 있었죠. 두 번째 차에서는 이강민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이강민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서연을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워준 사람, 국정원에 추천해준 사람,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박 회장, 요즘 바쁜 것 같던데. 이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장시장 불건은 좀 과했어. 언론이 떠들썩하잖아. 별 수 없었어요, 국장님. 박진아가 대답했습니다. 민재욱과 그 여자 에코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으니까요. 에코? 이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였어야 할 걸. 7년 전에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박진아가 물었습니다. 민재욱도 제거해야 합니다. 백룡에까지 손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서두르지 마. 천천히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야. 이강민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가 국정원에 있던 인맥을 동원하지. 민재욱의 과거 기록을 파내서 경찰에 넘기면 돼.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감성 랜턴이 들려 있었습니다. 랜턴을 켜자 불빛이 어둠을 밝혔죠. 흔들리는 불빛이 바다 위로 반사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진아와 이강민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부하들이 총을 꺼냈지만 민재욱의 사람들도 사방에서 나타나 총을 겨눴죠. 순식간에 대치 상황이 됐습니다. 이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 네, 살아있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7년 전 당신이 죽이려 했던 딸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딸아. 이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해라. 넌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모른다고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다 알아요. 당신이 북측에 정보를 팔았다는 것. 동료 셋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 민재욱 씨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를 버렸다는 것도 넌 이해 못해. 이강민이 소리쳤습니다. 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조직이 날 버리려 했어. 그래서 동료들을 팔아넘겼나요? 딸까지 버렸나요? 민재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강민 국장, 당신은 7년 전 나도 버렸소. 내 인생을 망쳤지. 민재욱, 이 여자는 이제 내 사람이다. 민재욱이 총을 꺼내 이강민을 겨눴습니다.
그날 당신은 나도 버렸지.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요. 박진아가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버려. 총성이 울렸습니다. 밤하늘에 총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은 재빠르게 엎드려 박진아의 부하 하나를 제압했습니다. 민재욱의 사람들과 청풍의 조직원들이 총격전을 벌였죠. 혼란 속에서 서연은 이강민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강민도 총을 꺼냈지만 서연이 더 빨랐습니다. 총을 튕겨내고 이강민을 바닥에 넘어뜨렸죠. 딸을 버린 자격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당신 입에서 나올 수 있나요? 이강민이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그때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강민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렀죠. 민재욱이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민재욱. 서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강민은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죠. 묵호항의 총성이 멎은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아는 체포됐습니다. 살인, 교사, 방화, 조직폭력 등 수십 가지 혐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청풍회의 간부들도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조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강민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서연은 쓰러진 이강민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증오와 슬픔, 분노와 허무함이 뒤섞였죠. 아버지였지만 배신자였던 사람, 은인이었지만 적이었던 사람. 가시죠. 민재욱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끝났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을 배웅했죠. 며칠 후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전 국정원 국장 출신 이강민 의원, 조직폭력배와 결탁 의혹 속 사망, 청풍의 박진아 회장 구속, 광장시장 방화 혐의 포함, 백룡의 민재욱 회장, 정격 은퇴 선언. 언론은 며칠간 떠들썩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진실의 전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청사작전, 배신, 복수. 그 이야기는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서연은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광장시장. 복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불에 탄 건물들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죠. 상인들은 하나둘 돌아와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전집도 복구됐습니다. 새 철판펜이 설치됐고 천장도 새로 올라갔습니다. 벽은 깨끗하게 칠해졌고 테이블과 의자도 새 것으로 바뀌었죠. 예전보다 더 깔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철판 앞에 섰습니다. 손에 익은 뒤집개를 들고 반죽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모, 기름이 튀어요. 옆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리는 서연의 전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놀러 왔습니다. 민재욱이 은퇴한 후 할인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됐고 할인도 서연을 좋아했죠. 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연 옆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도 튀어야 맛이 나.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서연은 파전을 뒤집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일상의 소음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익숙한 차 한 대가 전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재욱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장 대신 편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죠.
예전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빠, 할인이 뛰어나가 민재욱을 안았습니다. 오늘 전 맛있었어요. 이모가 가르쳐줬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 대단한데. 민재욱이 웃으며 전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죠.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안쪽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민재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뭐가요? 이강민 국장 말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철판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마 평생 괜찮지 않을 겁니다. 민재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복수보다 평화를 선택했어요. 증오보다 용서를, 과거보다 미래를, 현명한 선택이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연이 민재욱을 바라봤습니다. 백룡애를 버리고 딸을 택했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민재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년간 어둠 속에서 살았소. 이제는 빛 속에서 살고 싶소.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당신도 좋은 스승이 되고 있소.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죠. 민재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끔 들러도 되겠소? 언제든지요. 저는 공짜로 드릴게요. 그건 안 되지. 민재욱이 웃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전은 없다고 하지 않았소? 맞아요. 서연도 웃었습니다. 다 손 대어가며 붙이는 거죠. 민재욱은 할인의 손을 잡고 전집을 나섰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요, 두 분 다. 밤이 됐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철판을 닦고 바닥을 쓸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일상의 마무리였죠. 그때 서연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성 랜턴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묵호항에서 가져온 그 랜턴이었죠. 서연은 랜턴에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불빛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불은 파괴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어둠을 밝힌다는 것을, 희망을 준다는 것을. 서연은 철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며 내일의 준비를 했습니다. 반죽을 준비하고 재료를 정리하고 철판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철판 위로 기름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퍽 하고 튀어오르더니 작은 불꽃처럼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붙여야지. 랜턴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가 사라졌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장시장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구된 건물들, 켜진 가로등, 밤하늘의 별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연의 새 인생이었습니다. 불빛 아래의 평화였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